일요일에 손님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영화인데 시작에 앞서 이제 김세현 감독님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세현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이 영화 지금 자료에는 1973년도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테크니 스코프고 좀 그 제작 맥락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지금 보시는 거. 먼저 저기 나가고 있어요? 예. 네. 인사드리겠어요. 어제만 해도 보통 고령자처럼 꽤 한가롭고 더러는 조금 고독한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 영광스러운 영화 감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화끈하게 만나게 돼서 제 마음은 막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있어요. 이 사회도 인간도. 그러나 제일 많이 변하는 것은 옹야하고 태어난 아이가 노인네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거기 스톱 모션이 걸려가지고 그 시대 그 순간이 그냥 남아있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영화라고 저는 오늘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게 40년 전이죠. 40년 전 영화를 저도 남의 영화 보듯이 봤는데요. 참 그 영화의 장면 하나하나에 제 가슴속에는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이때나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은 이렇게 빈 자리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이 자리를 꽉 채우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몇 분이 계셔도 저하고 의사가 통하는 사람, 제 영화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영화를 그 후도 만들었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영화 속의 대사를 다시 듣는 것 같은데 40년 전에 한국 영화 보면은 저 당시 저분들은 저렇게 문어체로 대화하셨나? 이런 느낌인데 오늘 감독님 말씀을 딱 이런 말 들으니까 딱 일치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그저 명희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연하신 배우 명희 씨. 그 데뷔작이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여기 그저 주연하는 두 사람이 다 조 씨예요. 하나는 조용수인데 예명을 신일용이라고 가렸죠. 신일용. 명희는 조명희인데 자기 아버지가 너 여배우 하려고 그러면 조씨 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사 떼고 그냥 명희라고 이렇게 나와서 둘 다 조씨입니다. 그래서 러브 씨가만 해도 그 뭐 종씨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고요. 당시 조명희는 이화대학교 대학원 1학년생. 이 영화가 첫 번 데뷔죠. 그리고 조용수는 신일용이라는 이름으로 신필름에서 무슨 시대극을 하나쯤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걔 몸 좋죠. 나는 걔를 그 고려대학교 체육부에 모였어요. 그때 수영 선수거든요. 저 사람 수영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픽업해서 이 영화에 썼어. 이제 데뷔작이 맞군요. 뭐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셔서 좋아하셨습니까? 명희는 사실 오늘 같은 미인은 아니죠. 오늘은 좀 다이어트도 좀 하고 양볼에 살도 좀 없고 그러는데 그것도 오늘 보니까 눈이 그때나 마찬가지로 눈이 좀 아래에 흰 자위가 많아가지고 좀 카메라가 좀 고통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요, 저도 오늘 봤는데 40년이 지난 오늘도 저 남녀 배우가 말하는 대사는 하나도 감각적으로 녹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지금도 살아있는 한국의 여류 소설가의 톱을 가고 있던 정연희 씨의 그때 굉장히 기름이 올랐을 때 잘 팔리던 소설이에요. 저게. 그때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하는 게 정연희 씨라고 그러면 그 천재 작가 아니에요? 그 남편 그 홍성호 씨하고 더불어 이제 그 부부 소설가였는데 그래서 정연희 씨가 지금 할머니죠. 하여튼 여기 거의가 다 할머니고요. 저 명희 씨가 이때 대학원이니까 25,
25 플러스 40 하면 얼마예요? 65세. 그 명의 언니로 나오는 전숙이라고 그러는 언니 비슷한 그 나오는 있죠. 그 이는 80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 그 현재 시간으로 정지된 그 상태를 지금 볼 수 있으니까 영화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원작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그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난 이 원작을 안 읽었어요. 그 이유는요. 저는 그때 소설을요. 순수문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문학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단편소설 같은 거 소설을 열심히 읽었는데 일요일에 손님들은 아마 잡지 연재했거나 아니면은 정연희 씨가 성녀 일요일에 손님들 막 잘 나가던 때예요. 그래서 성녀도 물론 제가 영화했죠. 그리고 일요일에 손님들인데요. 그 각본 딱 가져왔을 때요. 그 원작하고는 생각은 없이 나대로 한번 해봤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흐름은 원작일지 모르지만 그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그 스토리 테링을 빼놓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감독의 냄새가 꽉 들어찬 겁니다. 그 가수분이잖아요. 네. 이승현 씨인가? 그분도 이 영화로 데뷔하신 건가요? 지금 내가 알았는데 난 이미숙 씨인가 그런데 이미숙 씨보다는 조금 미녀고 이승현이죠. 노래 괜찮아요? 이렇게 좋던데. 그래서 우리가 40년 전이라고 까볼 게 아니라 저 사람들 패션 보세요. 저 사람들 그 연애를 해도요. 지금 하는 연애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데 40년 후에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옛날 것을 다 그냥 과소평가하고 옛날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인데요. 그래서 저 이승현 씨 저 가수분은 어떻게 이승현 씨 캐스팅하신 건지. 그런데 역시 가수하고 배우하고는 달라서요. 조명희 씨, 명희 씨도 그렇게 미인은 아니라 그냥 여기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짙게 나오는데 그래도 그 분위기에 신문사 그 여기자 역으로는 그냥 조금 비슷한데요. 저희가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어요. 저번에 그 춘부장 아버지는 여기서 이름을 안 밝히지만 굉장히 이순신 장군을 그 전공한 아주 거북선의 우리나라의 원조 해병대 대령이고 해병대 경감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거북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맨날 그 설명하고 진언하러 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딸이 배우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잘 알거든요. 내 딸을 김 감독 작품에 나가는 건 좋은데 조 씨는 떼라. 그래서 명미로 나갔습니다. 그 저기 대사 보면은 자꾸 유라고 그러잖아요. 유 같은 악당보다 나아요. 뭐 이러지. 그게 당시 유행어였나요? 유? 나도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아마도 그 각본에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유라는 거. 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대라는 건 냄새나고 그래서 유라고 그러는 거면 내가 만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유 같은 악당보다 낫다. 그 신일용 씨하고 그 윤양아 씨하고 그분들은 사실 저희가 알기에는 액션도 좀 하시고 이랬던 배우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이제 소위 멜로드라마 저렇게 차분한 역할들이 소화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 특기를 살려서 윤양아라고 그 박씨 딱 따로 나오는 아이는 유도가 6단인가 7단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된 아이죠. 그리고 신일령은 또 뭐 말할 수 그 고려대학교 수영 선수니까 이거 스포츠 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윤양아도 제가 픽업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윤병현인가 뭐 약간 촌스러운 이름인데 윤양아라는 예명을 지어줘가지고 산불이라는 1964년부터 저건 배우가 돼서 한 10년 후에 찍은 건데도 그래도 어색하죠. 딱딱하게 뭐 그래서 너는 스포츠 정신이 그냥 골수에 배겨가지고 이렇게 딱딱하다고 늘 그러는데 근데 신일용이는 비교적 부드럽지 않아요? 그런데 신일용이도 이제 저기 73년인가요? 네, 73년이요.
80년대쯤 돼가지고 저 아라비아에 우리 노무자들 많이 갔죠. 거기 가서 주연하는 영화 그 뭐죠? 아라비아 열풍. 아라비아의 열풍을 데려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사막에서 일하는 굉장히 씩씩한 남자, 그냥 저렇게 뭐 육체가 좋으니까 그런 영화를 그 사람하고는 마지막 했죠. 그걸로 그해 대종상 나무 주연상을 탔죠. 신일용이가. 보면 지금 일종의 인텔리겐츠하고 예술가인데 그 통념적인 캐스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몸도 좋고 아주 그 남자면서 풀풀 나는 그런 배우들을 캐스팅하셨어요. 저건 그 배역을 한다는 거요. 요즘 영화는 전부 뭐 그 사람 베리오 있잖아요. 그 배우들의 어떤 인기도 이런 게 다 작용을 해가지고 뭐 그 워낙 많은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감독의 발언권보다는 그 투자하는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 등등 해가지고 그 배우의 선정이 때로는 감독 마음대로 안 되는 수가 많은데 저런 때는 지 마음대로 해요. 내가 이런 인간형이 좋다. 그럼 제가 찾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명의 역할을 하려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때 기성 배우들이 누가 전화하고 제가 그걸 한번 했으면 그러는데 다 자르고 역시 아무 이미지도 없는 그냥 신문사의 여기자 같은 그냥 멋도 그냥 어느 정도밖에 안 내고 얼굴도 뭐 배우처럼 묘하게 안 생기고 묘하게 생긴 여자는 그 진도이라는 여자 있죠. 그 여자 하나만으로도 넉넉하거든요. 그 진도이는 그때 굉장히 섹시한 배우로 팔고 있었는데요. 저 여자는 뭐라냐면 에마 부인 시리즈에 그 스타트를 한 진도희 그러면 그때 그런 영화에서는 제일 탑 클래스인데 진도희 씨는 지금 뭐라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사라진 후에도 에마 부인이 나오면서 진도희죠. 여자 주인공 그냥 진도희로 아마 계속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테크니스코프로 제작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네. 이게 테크니스코프. 그때는요. 드시고. 네. 제작비 절감 시대예요. 지금은 제작비를 많이 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아주 돈을 많이 써야 근사한 영화처럼 그 광고 홍보하잖아요. 그때는 누가 제일 조금 드리느냐, 누가 저의 예산으로 이제 영화를 만드느냐. 근데 사실 필름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고안인지 아마 신필름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생각도 있는데 영화가 35mm라고 그러면요 3.5mm죠 넓이가요. 근데 그걸 반을 짝짝 해가지고 요쪽으로만 찍는 거예요. 요쪽으로만 여기 그림을 그리셨었는데 그러니까 이 필름을 반을 딱 자르면요 5는 자르지 않으면 옆으로 이렇게 쫙쫙 가는데요. 우리가 필름으로 보면 그림이 하나하나 옆으로 돼 있죠. 근데 반을 쫙 자르면 길게 돼 있어요. 길게. 아주 가나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필름을 절반으로 아끼는 운동 이거를 했는데 우린 죽을 지경이에요. 왜? 아무래도 그 완성된 영화가 극장에 가서 또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점이라든가 포커스 같은 거 여러 가지 색깔 문제 이런 게 문제인데 제작자는 굉장히 거기서 이득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게 73년이니까 70년대 충무로가 이제 조금씩 이상해지고 텔레비전이 막 공세를 쳐들어오고 영화는 이제 보따리를 조금씩 사게 되는데 그래도 영화는 안 만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절감하느냐. 그래서 획기적으로 필름을 반을 쪼개서 과거에 쓴 필름보다 절반으로 영화를 만든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다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테크니스코프. 테크니스코프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걸 것 같아요. 테크닉은 기술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스코프라는 건 이거거든요. 시네마 스코프 옛날에 신필름에서는 자기가 신스코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곽정환 씨 곽스코프 전부 자기 스코프라고 붙였는데 테크니스코프 그러면 기술적인 스코프 뭐 이런 거지 족보에 없는 말입니다. 저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변칙적이고 좀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변칙적이고 좀 하여튼 한국 영화계의 가난을 증거하는 그런. 아, 그렇죠. 이것은 대체로 감독들은 그 영상이라든가 바깥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제작자의 그 아픈 투자하는 하부 조직이라든가 배급한다든가 영상기사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좀 봐왔는데요. 사실 35mm 필름을 그 편집하다가 16mm 그러니까 반짝해 가지고 하는 그 옆으로 테크니스코프라는 건 이건 굉장히 힘이 들죠. 그 촬영 그 편집 기사들도 굉장히 아주 골머리를 쌀래쌀래 흔들던 그런 필름이었는데 저런 사이즈로 그 제작된 영화들이 그러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았나요?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다 저렇게 찍었나요? 그러면요 절반이자 꼭 절반 그러니까 한 필름 값이 한 500만 원 들으면 250만 원으로 끝나는 거죠. 그 감독님 사실 70년대도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잘 유명하신 감독님이셨는데 잘 70년대요. 그래도 그때 중심에 있던 감독님이셨는데 그래도 그거는 그때 사조가 몽땅 다 이렇게 한다. 뭐 어디서 아마 문화부에 그때 그 정부에서요. 그 제작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필름을 절약해서 한국 영화에 뭐를 한다. 어떻게 이렇게 내걸고 몽땅 제작자들이 다 그걸 했으니까요 한꺼번에 다. 이제 그거는 한두 사람이 빠져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몽땅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게 73년입니까? 73년. 74년에 제가 토지를 찍었는데 그때 이제 돌아왔어요. 큰 거로 찍었죠 이제. 그건 그 대작이었군요. 네. 그런데 그 혹시 이거 촬영 기사 누군지 아세요? 네? 전자. 저는 그 촬영 기사를요 민매누리처럼 길러서 쓰는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 1등 병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가 장석준이고 하나가 전조명인데 이 아이들이 촬영을 잘해요. 그래서 국방부로 데려와서 얘네들 촬영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전조명이라는 아이는 오늘 보니까 뭐 40년 전 촬영이 요즘 촬영하고 손색이 없지 어떻습니까? 저 평론가님 한마디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네? 그걸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그 샷도 그 흐름이 어떻습니까? 제 냄새가 좀 납니까? 네, 감독님 스타일이 그래요? 내가 오늘 보니까 저게 나구나. 제가 객관화해서 제 영화를 오늘 처음 봤는데 저래서 그래서 제 조수들 예를 들어서 쫙 조문진 뭐 이원세 뭐 쭉 해서 정지영 부러진 화살에 장길수까지 그 사람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딘지 내 영화 같거든요. 다 비슷해. 씬과 카트가 이게 연결되는 게 흐름이 그런 게 조금 그때부터도 조성되어 있던 모양이고 1973년이면 제가 56년에 감독이 돼서 58년에 됐으니까 58년 68년 15년쯤 된 후에 찍은 거죠 이게 감독 돼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객석에도 그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좀 질문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칭찬, 덕담 이거 딱 이제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감독님이 60년대에 찍으신 영화들 예를 들면 전조명 촬영 감독님 찍으신 뭐죠 갯마을 같은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갯마을 같은 영화 갯마을 혈맥 굉장히 그 사실 영상미가 유리하고 그런데 사실 이제 70년대에 칼라로 찍은 영화들 보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으로 좀 열악한 조건 때문인지 그때와 같은 그 수려한 이미지는 좀 덜 나오는 것 같다는 아쉬움도 약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상당히 고도의 관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한 예술가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얽히고 막 이런 것들 시민적인 묘사가 들어가는데 그 60년대 영화이면 조금 거칠다는 느낌도 약간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몬타지가 막 과감하게 팍팍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하여튼 김수영 감독님 스타일인데 야행 같은 영화나 뭐 이런 뭐 화려한 액션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조금 관념적이라고 할까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짢지는 않으시죠? 제가. 아니요, 뭐 이제 여기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는 지는 해에요. 이미 109편의 영화를 다 만들고 허덕허덕 그냥 인생 마라톤을 가는 사람이고, 이 김영진 교수는 지금 바짝 떠오르는 한국 영화의 최고의 영화 평론가. 그리고 또 영화 평론가를 저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관념으로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이는 영화 학자예요. 공부를 하거든요. 박사학위까지 다 있는 대학 교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왜 김수용 감독의 영화가 60년대에 그 치밀한 어떤 무게 뭐 그런 게 있었는데 70년대 와서 이 일요일에 손님들이 산만한 것 같고 색깔이 들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 뭐죠? 잊어버렸어요. 몽타주. 연예인을 피하는 몽타주. 이 가는 방법이 조금 덜커덩거리지 않느냐? 왜 좀 차분하게 갯마을처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덜커덩거리냐?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과도기예요. 우리나라 영화가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오면서 그 칼라를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흑백처럼, 흑백 영화는 사실 그 명암이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감독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감출 땐 다 감춰지고 두드러질 땐 다 두드러지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명암, 원근감, 그래서 무게가 생기죠, 그림으로서. 근데 이 천연색은 광선을 비치면요 어두워질 때가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건 덴시티, 색깔의 농도 때문에 어두운데도 색깔이 있는 것은 밝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면의 무게라고 그럴까 그런 게 없고 천연색에 대한 조명을 따로 해야 하거든요. 대단히 끊고 뭐 어디는 대담하게 섀도우 그림자로 다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흑백 영화를 찍던 식의 조명을 하면은 구석지게 있는 거라도 색깔이 있는 건 다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솔해지고 이게 전부 화려해지고 무게가 없어진다, 이런 건데, 이때만 해도 조명기사, 촬영기사 내지는 현상기사들이 거기에 대한 처방을 몰랐을 때예요. 그냥 천연색 영화도 흑백 영화처럼 찍어서 현상하면 되나 보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오늘날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아요. TV가 요즘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앉았는데 그 책상 밑에 발 있는 데까지 화났죠, 텔레비는. 그건 뭐 색깔 못 죽이니까. 흑백 같으면 거기 자연이 어두워지거든요. 사람이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이 책상 밑에는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이건 다 화내. 지금 TV 보면 마룻땅까지 발까지 다 화나죠. 그건 조명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객석에도 좀 질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해주실까요? (30초) 대기. 감독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뭐 그냥. 네. 그 늙었다고 말도 못하면 또 그런데요. 여러분이 말 안 하면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분장사 있죠? 없어요. 자기들이 찍어 바르거든요, 전부. 그래서 그 진도의 그이는 좀 화장도 많이 하던 여자고 그래서 자기가 다 멋있게 하고 나오죠. 어떻게 보니까 김지미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죠. 그 몸도 좋고 저 여자는 뭐 보통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인상이 고양이 같죠, 눈이. 좀 무섭대요. 근데 난 저 여자를 만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까마득한데, 명희는 뭐 대학원 학생이니까 이거 하나도 못하죠. 그래도 자기 언니가 그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 발라주고 뭐 하고 빗겨주고, 오늘 보니까 그래도 극복을 못해가지고 여러 군데 에라가 좀 보이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여배우의 화장 같은 거 하나하나 메이크업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느냐, 이 영화는 뭐를 말하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일반 관객한테는 그렇게 오진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보기가 거북한 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신선한 거는 명희 씨 그 마스크나 이미지가 훨씬 신선한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요즘은 명희 씨를
요즘 배우하고 그 타렌트하고 비교한다면 명희 씨는 아직 아까 그 조각가가 나왔잖아요. 그 조각가 한참 더 다듬어야 해요. 또 살 있는데 다 파내고 코도 오똑하게 하고 다 해야 하는데 그냥 원형 오리지널이 그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근감이라고 그럴까 이게 한국 여자의 얼굴이 아닌가. 요즘 타렌트들 그 한국 여자 얼굴이 아니고 전부 뭐라고 그럴까요? 딴 나라 사람 같죠 전부. 저는 인정인 건 맞죠, 인정. 후보형 인정인가. 그 주로 촬영을 다 서울 근교에서 서울에서 다 하신 건가요? 이제 성북동 근처에서 하고요. 참 영화 감독이라는 게 저게 장면이 한 500개 내지 600번 찍어야 저 영화가 됩니다. 하나가 600개의 그림 정도가 다 연결이 돼야 저 1시간 몇 분짜리 영화가 되는데요. 사실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 같으면 요거 찍을 때 어디서 찍었다. 카메라는 여기 있었고 나는 요 장면 찍을 때 점심을 굶었지 감독은 아마 이런 생각까지 다 기억하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저 성북동에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좋은 조각실을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그 조각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렸고 촬영 기사도 지금 물어볼 정도니까 난 장석준이가 찍었나 그러고 있었는데요. 전자명이고 그리고 코스모스 꽃이라든가 그런 몽타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결코 뭐 자화자찬을 한다고 해도 시효가 지나가지고 지금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오늘 40년 전 잃어버렸던 내 친구를 하나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와서 여기 오면 이 아카이브 이 영상 자료 오면 저는 손해 보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희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앞으로 요 며칠 동안은 어떤 충격이 없을 때까지는 요 기분을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싶습니다. 왜 며칠 동안만 갖고 계십니까? 한 달, 두 달 이상까지. 어제까지 왜 고독하셨습니까? 근데 네? 어제는 왜 고독하셨어요? 이제 김용진 교수도 지금 뭐 축구 아까 있죠? 축구 이분이 축구를 잘해요. 그런데 축구 아까 내가 보니까 요즘 축구 하는 거 보고 그때 난 워낙 스포츠를 못 하거든요. 와 떠들기만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만뒀는데 저것도 뭐 어디 가서 몰래 찍은 거죠. 몰래. 저거 뭐 축구 시합을 영화 때문에 뭐 해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몰래 찍었기 때문에 저 정도 그냥 찍은 것도 오늘 보니까 굉장히 카메라가 센스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네요. 사람이 조금 나이 먹어가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거의 말기 고령자예요. 그런 말도 쓰나요? 후기 고령자란 말을 쓰죠. 일본 사람들은 말기 고령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고이즘이라고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고이즈미 총리가 요전 총리죠. 그가 공고를 했어요. 일본에서 말기 고령자가 뭐냐? 제발 후기 고령자로 써달라. 이렇게 아주 부탁을 했어요, 수상에. 그런데도 기자들을 뭐 작가들 전부 아직도 말기 고령자인데 한국 사람은 말기 고령자라고 그러면 말기 암 환자를 연상해서 절대 안 쓰죠. 그러나 나이를 보면요. 제 근처에서도 뭐 굉장한 예술가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요전에 저기 102살 먹은 김성 저기 작곡가 누구죠? 그 황명덕, 권호경 뭐 제 주위에서 저보다 그러니까 몇 살 위 연배 되는 분들이 그냥 뭐 사정없이 역시 떠나시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 젊대는 거 있죠. 지금 젊은 사람 저도 젊었을 때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앞으로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 것이다라는 착각에서는 빨리 깨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나도 시간과 더불어 언제는 그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것도 없이 덕덕덕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뭐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이 교수께서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 사정을 하나도 안 봐줘요. 그리고 나는 안 늙는다. 이런 불사조 같은 신념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인류가 지탱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이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하하 철부지구나 아직 이제 때가 온다 이렇게 느껴지죠. 저는 거기서 좀 빼주십시오. 저는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렇죠. 그건 내가 알고 있죠. 하여튼 그 흥미로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김수현 감독님 그 작품이 워낙 많고 수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향이 있지만 하여튼 김수현 감독님이 추구하셨던 사실 한국 영화에서 좀 드문 전통이긴 한데 하여튼 그 지식인적인 영화의 전통을 거의 유일하게 좀 계속 끌어오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성공한 경우도 있고 뭐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나의 흐름으로서 이 일회의 손님들이 그 계열에 위치한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었고 아주 또 신선한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재미있는 체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의 복원 작업이 아주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김수현 감독님이 요즘 그쪽 왜 오신지 자꾸 이렇게 약간 디프레스된 발언을 하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저는 신작을 꼭 찍어주실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지금 며칠 전 영상자료원에서요 시네마 천국이 나와서 내가 앞 피치부터 이렇게 했는데 중간쯤 가도 내 건 없구나 이거 버려야겠다 그러려고 다 끝까지 보자 그러는데 아니냐 다를까 버렸으면 큰일 나지요. 저 앞에는 영상자료원 이병훈 이 원장님이 탁 그냥 카톤인데 필름을 청소하는 그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그거 누가 그렸는지 아주 똑같이 그렸는데 그것도 나오고 저 뒤에 가니까 이 김영진 교수의 글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모르는 글인데 굉장히 칭찬했었는데 딱 하나 꼬집은 게 이건 시대상이 없다. 언제 일어난 일인지 뭐 때문에 얘네들이 이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그렇게는 안 썼지만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은 꼭 무슨 작품을 만들 때 시대상이 있어야 하느냐. 저 신문기자가 명이라는 아이가 거기 있을 때 그때 무슨 사건이 나서 사회가 어떻게 떨고 있고 뭐하고 조각하는 제가 할 때 국전이 무슨 와이너 사건이 있어가지고 무슨 순서 무슨 사회적인 어떤 비판 요소가 꼭 있어야 영화냐. 영화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초월해서 가령 차탄의 부인의 사랑인가 그냥 그때 그 시대가 안 나와도 인간관계로서 그냥 여기 나오는 인간관계로서 하나의 관계가 드라마로서 스토리텔링으로서 구성되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때 살고 있는 영화 감독이 최대한도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해서 자기의 감각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영화를 만들려면 되지 않나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일요일의 손님에다가 사회성을 넣어가지고 뭐 하면은 이거는 유연용 영화가 되겠죠. 저렇게 유려하게 왔다 갔다 하고 여자 관계 그냥 저렇게 나잡한 사람을 뭐 저렇더라도 좀 어둡고 침침하고 템포가 좀 느리고 뭔지 엄숙한 영화가 되겠는데 날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일절 그 사회적인 어떤 그들이 살고 있던 배경 어두운 그림자 같은 건 다 걷어버리고 그냥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다 어떤 관계고 그 자기의 마지막 추구하는 휴머니티가 뭐냐 여기에서의 갈등과 그 답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보니까 그 엽총 가지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조각 쏘니까 그 여자 나오고 뭐 그런 건 비슷하게 됐는데 마지막 하나 신일용이가 자기 그냥 그 자폭하는 거 있죠. 이걸 기가 막히게 그랬어야 돼.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아마 그렸는데도 여기 너무 리아하니까 이건 안 된다. 사람이 이거 보고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검열해서 끊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아쉽네요. 네. 하여튼 신작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감독님 약간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감독님 영화 좋아합니다. 예. 아니요. 그래서 답변 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신작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다음에 찍으면은 내가 눈물겨운 얘기를 하나 찍고 싶거든요. 저기 1분 내로 다 줄이겠습니다. 저 동두천하고 저 의정부 거기 가면요 옛날 양공주들의 무덤이 많습니다. 임자도 없죠. 그냥 지금 벌초를 안 해가지고 망치대가 그냥 황무지처럼 그렇게 거기 다리 떴다가 다리 지고 하는데요. 거기는 어떤 젊은 남녀가 걸어가면서 저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 조상이 있어가지고 다 차례 지내러 가면서 그 얘기하는 거 여기가 이 양갈보돌리의 무덤이다. 이제 그러고 이제 뭐 폄하하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거기 내 꼭 이름을 대는 건 이제 인순이 엄마 같은 그 양공주가 묻혀 있어요. 자식도 없는 그 인순이라는 아이가 커서 성공해서 그 무덤의 앞에서 리사이트를 하는 데까지의 얘기인데요. 그 미군 병사 흑인인데 나는 백인 병사 여기에는 학도병으로 왔는데 이 양공주를 이제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끼려고 같이 하룻밤 자도 몸도 안 섞고 돈은 주고 가고 이런 철학적인 아이인데 끝내는 애를 낳지만 나중에 이 영화가 완성되면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미국 GI들 병사들은 이렇게 인간적이고 이렇게 수준 높고 이렇게 박애정신이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비싼 돈 가지고 사가지고 가라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눈물과 뭐 콧물 다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런 영화를 하나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1분 지났나요? 아닙니다. 비슷했습니다. 비슷해서 하고 싶고 싶어요. 네, 제가 김정은은 1년에 몇 차례 뵙는 관계인데 늘 이렇게 신작 그 구상이 많으셔가지고 만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영화는 참 한미 우호 중진에 아주 좋은 영화일 것 같네요. 그래. 한국 관객들과 한국 관객들. 그래서 훈장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수영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